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익지라입니다. 지금 수요일인데 다들 이제 야근하고 저도 같이 막 야근하다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오늘 개수전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포켓몬고가 난리인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지금 설치는 해봤는데 다들 속초 많이 가셨더라고요. 포켓몬 잡으러. 그래서 곧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곧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괴물 잡는 걸 떠올리면서 괴수전을 한번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필님, 지민님, 요섬님, 인태님, 영훈님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제가 설명충이 돼서 설명만 하다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야베 미유키 작가가 괴수 매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 꼭 괴수 소설을 쓰겠다라고 해서 쓰게 된 이 괴수전에 대해서 어제 좀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그 저기 북스피어 김홍민 대표님이 260쪽부터 재밌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괴물이 나오는 장면을 봐야지라고 하면서 오늘 진짜 열심히 읽었는데 괴물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괴물의 흔적만 계속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하게 된 것도 괴물이 나와가지고 막 그 쑥대밭을 만드는 장면이 너무 늦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제 지금 괴물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쳐들어온 그런 장면까지 제가 오늘 그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묶어봤더니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준필님 생방을 처음 보신다고. 어제 그 내용을 좀 마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 맥락을 보면은 뭐 결국은 이 얘기가 계속되고, 근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김웅민 대표님의 말에 의하면 어떤 인간의 뭐 욕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반전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반전을 위한 장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내용은 나가스노번과 고야마번은 되게 오래된 앙숙인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마을은 아닌 것 같고, 어제 책벌레 대표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나라의 군 정도 해당하는 그런 규모는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정도로 어떤 번주도 있고, 번주라고 하면 이 번에 군주도 있고, 그리고 뭐 마을이 촌락을 이뤄서 뭐 이 마을은 뽕나무를 하고 뭐 이 마을은 약초를 재배하고 뭐 이런 산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인데 되게 오래전부터 앙숙이 깊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서 불이 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불이 났다기보다는 괴물이 와서 이 마을을 전멸시켰고, 그리고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괴물이 불을 낸 건 아닌데 왜 이 마을이 다 불에 타서 전멸했을까?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왜 이쪽으로 도망 안 가고 이쪽으로 도망갔을까? 여기는 막 앙숙의 동네가 있는 마을인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 번사들이라고 이곳을 지키는 군사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고, 네, 그런 장면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은지님 그림은 제가 그렸어요. 근데 그림이나 글씨가 이상한 이유는 이 화면이 반대 방향으로 보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거꾸로 글씨를 써놔가지고 그렇고요. 네, 미야베 미유키의 키읔도 잘못되고 VS의 VS도 잘못된데, 책벌레님 번이 고을 정도냐? 제가 근데 우리나라 옛날 고을의 사이즈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배경은 에도 시대고, 그래서 한 몇백 명, 몇천 명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대체 누가 그랬느냐, 뭐 그런 추적하는 씬부터 괴물이 나오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씬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서쪽으로 뻗은 오솔길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은 꽃들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길은 잘 다져졌고 주위 나무들도 가지가 잘 정리되어 있었다. 니다니무라 주민들의 근면한 생활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잠시 걸어가자 눈을 의심할 만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
강렬한 악취를 풍기는 기괴한 덩어리. 얼른 가까이 다가선 나오야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뼈와 옷이 뒤엉켜 있는 덩어리였다. 시체들은 녹아서 질척질척했다. 이건 질척거리는 덩어리 한쪽에서 사람 발이 튀어나와 있었다. 치밀어 오르는 욕지기에 나오야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다. 순간 식은땀이 솟았다. 끔찍해. 야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렸다. 아마 다른 곳에도 있을 거야. 찾을 건가? 그 물음에 나오야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찾으면 무슨 도움이 될까?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계속 가. 도망치는 걸음을 보여서는 안 돼. 나오야는 자신을 꾸짖었다. 덤불을 헤치고 나무 사이를 지나 비탈을 올랐다. 애초에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었다. 마루 하나를 넘은 뒤 앞쪽에 더 험한 바위산이 나타났을 때 근처에서 불쑥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 3번 번사님이시다. 올려다보니 작업복 차림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다. 돌출한 바위벽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 아가씨가 뒤를 돌아보더니 양손을 흔들며 더 커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촌장님, 여러분, 3번 번사님들이 오셨어요. 도와주러 오셨어요. 혼조무라 주민들은 촌장 하카리아의 지휘 아래 이 바위산 옆구리에 뚫린 동굴에 숨어 있었다. 나오야와 야지는 긴지로의 마중을 받으며 동굴로 들어갔다. 어둑한 동굴은 입구는 좁았지만 속이 깊었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도쿠가와님이 천하를 놓고 다투셨을 때보다 훨씬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야마에서도 나가스노처럼 금을 캘 수 없을까? 금이 없으면 은이나 굴이라도 좋으니 뭐라도 캐보자 하며 산을 여기저기 파헤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도 그렇게 파헤쳐진 곳 중 하나로 본래는 작은 동굴이었는데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확장해 놓았다고 한다. 나오야는 처음 보는 풍경에 놀랐지만 여전히 태연했다. 결국은 아무것도 캐지 못했지만 이 동굴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이야. 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들어둔 게 다행이었지요. 촌장인 하카리아는 40, 얼마 전 타계한 부친을 이어 촌장이 되었지만 충만한 기력과 체력으로 일찌감치 주민들의 믿음을 얻었다. 이 동굴로 피신하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는 긴지로의 씩씩한 말투와 차분한 행동거지에 나오야도 커다란 짐을 그에게 맡긴 듯한 기분이 들었다. 주둔소 번사님들과 혼조무라 주민들은 나가스노의 우두마두들이 짓이라고 한탄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단순히 세금과 부역을 피해서 도망친 거라면 왜 마을을 불태웠는지 알 수 없다. 만일 뭔가의 공격을 받고 도망친 거라면 그 상대는 짐승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단언할 수는 없었다. 여하튼 일행은 서둘러 혼조무라로 돌아가 뭔가의 습격에 단단히 대비하는 데 전념했다. 그때 조사대 번사들이 도착했다. 니다니 무라를 둘러본 뒤에 혼조무라에 도착한 번사들 역시 여우에라도 흘린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숲속에서 커다란 발자국 같은 것들을 발견했다고 하시더군요. 나오야도 본 그것. 그 말을 듣고 저는 역시 짐승짓이 틀림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조사대 대장님은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천치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곰이라고? 들깨떼라고? 대체 어떤 짐승이 마을 하나를 텅 비게 만들 수 있단 말이냐? 주둔수 천장이 떠르르 올리도록 이렇게 노성을 질렀다고 한다. 물론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만 주둔소에서 근무하던 3번 번사들과 조사대 번사들의 의견이 갈라져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지를 두고 논쟁이 일어났다. 이게 일본의 지명과 그리고 뭐 번사와 같은 고어들이 나오면서 자꾸 제가 발음을 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이건 인간 사냥이 틀림없다. 그러니 당장 나가스노의 요새를 쳐야 한다는 강경로까지 나왔다. 이미 밤이 깊었다. 그리고 니다니무라를 둘러싼 수수께끼의 답이 혼조무라에 나타났다. 혼조무라는 마을 동쪽에 감시를 세우고 화토불을 밝히고 있었다.
3번 번사와 마을 포수들도 번갈아가며 경계를 섰다. 그것은 그런 경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해왔다. 그런 짐승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괴물이었어요. 라고 긴지로는 말했다. 커다란 도마뱀 같기도 하고 뱀 같기도 하고 두꺼비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곰처럼 짖는 전말을 전하는 그의 말투는 담담하고 평온했다. 담담하고 평온하게 읽었어야 하는데 어둠 속 혼란한 와중에 목격한 것을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상세히 전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기괴하고 신기해서 믿기지가 않았다. 혼조무라에는 3번 번사 3분을 포함해 3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3명이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산으로 도망쳐서 다른 마을이나 관저시로 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다니무라처럼 전멸하지 않았던 까닭은 다른 무엇보다 번사들이 싸워준 덕분이라고 했다. 주둔소에서 기탄 없이 논쟁을 벌이던 그들도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즉각 호흡을 맞춰 군전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어제 내용에서 연장을 해서 드리자면 이 2개의 마을 말고도 이 산 주변으로 3개의 마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총 5개의 마을인데 사실 이 나가스노번에 있는 그 하나의 그 마을은 괴물로 전멸했고 다른 마을도 습격을 받았는데 다들 혼비백산 도망쳐서 32명 중에 13명이 지금 이 산속에 파놓은 동굴에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 동굴에서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쭉 더 전개돼서 드디어 우리 괴물이 나오는 순간을 좀 만나볼까요? 네. 오늘따라 목이 많이 잠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마을에서 이 산 쪽으로 그 수색을 나갑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수색을 하다가 발견을 하는데요. 소에이가 셋 다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목적지에 당도했다. 소에이가 무덤이라고 한 까닭은 그 꼭대기에 표식 같은 막대기가 꽂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길 파는 건가요? 그래. 가스케는 쪼그려 앉아 무덤을 만지더니 손으로 긁어보았다. 흙이 부드럽네요.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여하튼 파보자. 곧 소웨이의 괭이 끝에 천조각이 걸렸다. 뭐지? 잡아당겨보니 찢어진 수건의 일부였다. 미노키치, 잠깐 뒤로 물러서 있어. 미노키치는 어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전멸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인데요. 미노키치, 여길 보면 안 돼? 소에이가 파낸 것은 팔이었다. 오른팔. 가늘어서 여자의 팔 같았다. 흙으로 범벅이 된 채 핏기가 없었다. 많이 상했지만 구더기는 끓지 않았다. 소에이는 괭이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그 가느다란 팔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긁어냈다. 흙을 치워나가자 그 팔은 팔꿈치에서 잘려 있었다. 이번에는 가스케가 힉 하는 소리를 냈다. 칼자국은 아니야. 미노키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잡아먹힌 거예요. 잘린 자리는 마치 누더기 같았다. 잡아 뜯겨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괴물이 먹다 남긴 거예요, 소혜이님. 저는 저쪽에서 파볼게요. 그러면서 파면 팔수록 머리도 나오고요. 사람의 다리도 나오고요. 네, 내가 아는 형도 나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지금 사람을 묻어놨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의 뼈들을 묻어놨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좋아. 내가 앞장서고 미노키치를 중간에 놓고 가스케가 뒤에서 와라. 우리는 언제나 바람을 안고 가도록 신경 써야 해. 짐승을 추적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산바람은 장소에 따라 선회할 때가 있고 고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풍향이 바뀌므로 판단이 어렵다. 할배가 그렇게 말했다. 미노키치는 숲이 시작되는 곳까지 달려가 이 나무 저 나무를 올려다보며 견주어 보았다. 굵기가 어른 몸통쯤 되는 칠엽수에 부드러워 보이는 덩굴이 감겨 있었다.
잎에 코를 대자 풀냄새가 난다. 소혜이님 이걸 몸에 감아요. 그 다음엔 잎을 씹는 거예요. 풀냄새로 사람 살냄새를 지우는 거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할배가 늘 이렇게 했어요. 이 미노키치의 할배는 원래 사냥꾼이었죠. 소혜이는 더 긴 덩굴을 잡아당겨서 먼저 미노키치의 몸에, 그 다음에 자기 몸에 둘둘 감았다. 가스케도 둘둘 감고 있다. 좋아, 이제 됐다. 셋은 숲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안 들려? 무슨 목소리 같은데? 이상한 목소리야. 꼭 마치 소혜이는 진지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코 고는 소리 같아. 엉뚱한 비유에 평소라면 웃었겠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발자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나? 예, 저기에도 하나. 가스케가 왼쪽 앞을 가리켰을 때 미누키치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다. 뱃속까지 떨리게 만드는 낮은 소리. 정말 코 고는 소리를 닮았다. 코 고는 소리 중에서도 굵고 큰 축이다. 가까이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몸을 낮춰 천천히 가. 소혜님, 이파리를 한 장 더 씹어요. 미노키치는 덩굴 잎을 잘게 찢었다. 짐승은 우리 숲 냄새를 맡으니까. 셋은 발소리를 죽여 걷기 시작했다. 소혜이의 허리춤을 미노키치가 붙잡고 가스케가 미노키치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셋 다 숨을 죽였지만 콧숨이 도리어 거칠어졌다. 발자국이 끊겨버렸네. 대신에 뭔가 더 큰 것을 질질 끌고 간 듯이 잡초가 짓이겨진 자리가 보였다. 가스케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코 고는 듯한 소리도 딱 멈췄다. 가스케 왜 그래? 가스케는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좌우로 갸웃거리며 앞쪽을 보고 있었다. 저거 이상하네요. 손으로 가리킨 곳은 그 자리만 나무가 없는 공터였고 햇볕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아무리 깊은 숲일지라도 더러 이런 공터가 있다는 것을 미누키치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다만 가스키가 이상하다고 말한 곳은 확실히 조금 이상했다. 그냥 햇볕을 받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곳만 불룩 솟아있다. 커다란 혹처럼. 저것도 무덤은 아니군. 소혜이가 한 발 내디디려고 할 때 부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다. 셋은 동작을 딱 멈추고 숨도 멈추었다. 부르르 다시 한번. 그리고 코 고는 소리를 3배쯤 키운 듯한 소리 혹은 목소리. 부르르릉. 솟아있는 커다란 혹이 부르르 떨렸다. 한 번, 2번 떨릴 때마다 흙과 자갈과 마른 풀이 흘러 떨어졌다. 미노키치는 바로 옆에서 뭔가가 딱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가스케의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저도 모르게 와락 달려들었다. 쉿, 조용히. 그러자 가스케는 양손으로 제 입을 막았다. 그러더니 이내 한 손을 떼어 미노키치의 입을 막았다. 미노키치의 이빨에서도 딱딱거리는 소리가 났던 것이다. 커다란 혹은 이제는 분명하게 부르르 떨면서 일어났다. 둘둘 말려 몸뚱이 밑에 숨어있던 꼬리가 드러났다. 어이없을 정도로 길었다. 얼핏 봐서는 그 길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이쪽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미노키치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내가 저 꼬리를 뱀으로 착각했던 건가? 하지만 전혀 매끈하지 않잖아. 지금은 흙과 낙엽을 뒤집어 써서 그런가? 흙범벅이 된 괴물은 꼬리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 벼틀 쬐며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세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직 잠에서 덜 깼는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큰 부롱 소리가 들렸다. 괴물이 아가리를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한 것이다. 골이 뜬결만큼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이 냄새 기억난다. 괴물이 조금 움직였다. 다리만 보면 도마뱀을 꼭 닮았다. 며느리 발톱이 뒤꿈치에 달려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을 향한 발톱 3개는 놀랄 만큼 날카로워 발톱이라기보다는 엄니 같았다. 몸은 두꺼비, 다리는 도마뱀, 꼬리는 뱀, 피부에는 얼룩무늬가 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소혜이가 언제라도 칼을 뽑을 수 있도록 와키자시를 칼집에서 살짝 빼놓은 것이다. 그런 칼로는 어림도 없어요.
미노키치는 말해주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말라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괴물이 불쑥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동상 같은 몸뚱이가 일단 동그랗게 변했다가 쑥 펴졌다. 그 탓에 한 줄기 바람이 일었다. 순간 눈을 꽉 감은 미노키치는 얼굴을 돌리면서 소리를 지를까봐 양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다. 바람이 잦아들었다. 괴물은 사라지가 없었다. 그 거대한 몸뚱이가, 작은 동산이, 바닥에서 툭 솟아있던 혹이 사라졌다. 어디로 갔지?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숲속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사라졌다. 그런 동작만 보면 괴물은 역시 뱀을 꼭 닮았다. 없네. 그 말에 즉각 주문이 풀린 듯한 미노키치와 가스케가 소혜의 곁으로 뛰쳐나왔다. 진짜 잽싼 놈이야. 뱀이었어. 가스케가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가스케, 미노키치를 데리고 나카무라로 돌아가. 괴물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나카무라가 위험해. 촌장을 만나 네가 본 걸 전부 얘기하고 마을을 단단히 지키라고 얘기해라. 단단히 지키라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자들을 마을 가운데로 모아 아무도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즉시 사람을 보내서 불러들여. 심부름을 가는 사람도 혼자 가서는 안 돼. 예 하고 가스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외곽에 감시인을 세워서 이상한 일은 없는지 살펴봐. 횃불도 많이 준비해둬. 그리고 물을 많이 끓여놔. 비상시에는 끓는 물도 훌륭한 무기가 된다. 짐승은 대개 불을 싫어한다. 미노키치는 기억을 떠올렸다. 니다니무라가 불탄 이유는 누군가가 괴물을 쫓으려고 불을 질렀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 하지만 집이 불타버리면 사람도 피할 곳을 잃어버려. 지시받는 사항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었는지 가스케는 꿀꺽 침 삼키는 소리를 한번 내고 집신 끈을 다시 묶었다. 그럼 출발해 마노키치. 미노키치는 도리지를 했다. 마을에는 가스케 형 혼자 돌아가요. 소혜이님은 괴물을 쫓으실 거잖아요. 나도 따라갈래요. 몰래 요새에 들어가 니다니무라 사람을 찾을래요. 미노키치는 주먹을 꽉 쥐어 보였다. 소혜이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다. 좋아, 알았다. 미노키치는 나랑 간다. 가스케, 지금이라면 나카무라에는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런 괴물에게 한 명이라도 잡아먹힐 수는 없잖아. 잘 부탁한다. 단단히 대비해줘. 소혜님, 칼로는 그 놈을 못 당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하지만 그 놈도 짐승이야. 어딘가 물은 데가 있을 거야. 눈이든 목이든. 급소 말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골치 아프군. 아까 보니까 주변 상태에 따라 몸 색깔과 윤기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풍경에 녹아들어 제 모습을 감추는 거야. 그래서 미끈미끈해 보이기도 하고 땅에 솟은 둔덕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모르겠군. 소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대체 놈의 정체는 뭐지? 네, 일단 여기까지 발견은 했는데 다행히 이 탐색하는 탐색 수태는 아직 그 발견이 안 돼서 잡아먹히지 못한 얘기입니다. 동섭님 화장이 짙으신데 책도 무겁다고. 제가 오늘 좀 무섭나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야비 미유키가 한국 영화 봉준호 감독의 괴물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 소설 속 괴물이 그 영화 속 괴물하고 유사하다고 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몸은 두꺼비에 꼬리는 뱀꼬리였고 아까 앞모습은 어떻다고 했지?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우리나라 그 괴물 영화의 괴물이 연상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가스케가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한테 괴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먼저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안 믿어요. 그런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되고, 그런데 결국 그 마을을 침범해서 습격한 그 장면을, 그 실감 넘치는 장면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잠시만. 엔슈는 공포에 질린 아카네의 표정을 눈앞에서 본 뒤 대체 자기 뒤에 무엇이 있나 싶어 뒤를 돌아보려고 했다.
같은 처지에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 순간 괴물이 포효했다. 다른 소리로 착각하려야 착각할 수도 없는 살아있는 짐승의 소리 이외에 그 무엇일 수도 없는 포효였다. 그 진동에 아카네는 무릎이 떨리고 다리가 마비되어 버릴 것 같았다. 엔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동시에 그는 짐승의 노성에 소스라치게 놀라 목을 움츠렸다. 이 두 가지 동작이 그를 구했다. 바로 그 순간 엔슈의 목을 감아 올리려던 괴물의 꼬리가 표적을 잃고 옆으로 비켜나갔다. 꼬리는 다시 한번 높이 솟구쳤다. 아카네는 뱀에게 위협당하는 개구리처럼 꼼짝 못한 채 그저 엔슈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화살 몇 대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와 괴물의 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번사들이 날카롭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활을 쏴! 에이 추악한 두꺼비 같은 놈! 이거나 먹어라 괴물놈아! 화살이 비처럼 날아왔다. 이어서 번사들은 칼과 창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괴물의 꼬리는 스스로 의지를 가진 생물처럼 꼿꼿이 서서 허공을 좌우로 가르며 번사들 쪽으로 다가갔다. 이리로 가요. 요새 안으로. 아카네는 엔슈의 손을 끌고 뛰기 시작했다. 뛰어요. 도망치지 않으면 죽어요. 요새 위쪽에서도 번사들의 목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감시탑에서 괴물을 공격하는 듯 했다. 일단 높은 곳으로 가요. 저 괴물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미노키치가 살던 니다니무라를 단 한 마리가 괴멸시켰다. 그러니까 마을 한 마리를 괴멸시킨 괴물이다. 2층과 3층에서도 번사들이 창가와 감시대에 모여 활을 쏘고 창을 날리고 돌멩이를 던지며 지상에서 괴물과 싸우는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광경이었다. 꽝꽝! 위에서 총소리가 터졌다. 오, 총을 쏘고 있군요. 아카네의 마음도 부풀었다. 계속 총을 쏘아서 어서 죽여주세요. 저 괴물을 쓰러뜨려주세요. 저 괴물 같은 놈 눈은 어디에 달린 거야? 꼭 뚱뚱한 도마뱀 같군. 머리 옆, 사람으로 치면 귀가 달린 위치에 눈이 있을 거다. 눈을 노려 다리를 싸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 그때였다. 창가에 무리지어 있던 총포조 번사들을 향해 밑에서 물 한 바가지가 날아왔다. 그때 아카네는 빨래나 목욕을 끝낸 뒤 대야를 들어올려 남은 물을 바닥에 뿌리는 모습을 떠올렸다. 아래쪽에 있는 괴물을 공격하기 위해 모두 상체를 숙이고 있던 번사들은 그 물을 머리부터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말았다. 다음 순간 그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춤을 추듯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양발을 쳐들고 발을 밟고 얼굴을 마구 긁어대고 발을 동동 구르다 쓰러져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대굴대굴 바닥을 구른다. 그들의 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화약 연기는 아니었다. 하얗고 탁한 증기 같은 연기로 콧구멍을 지지는 듯한 이상한 악취를 풍겼고 슈슈 하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 둘 다 살이 돋고 있었다. 토시를 꼈던 번사는 손목까지 새빨갛게 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촌장과 마찬가지로 기겁해서 주저앉아 있던 아카네는 그때 알아차렸다. 이 냄새는 괴물의 침이나 내장에 있던 식물. 소에이는 그렇게 말했다. 아카네는 보았다. 사람 팔만한 길이에 폭도 제법 되는 붉은 살코기 띠가 신물을 뒤집어 쓴 채로 서로 밀치며 아우상치는 번사들을 핥고 지나가자 서너 명이 한꺼번에 그 띠에 둘둘 감겨 허공으로 사라졌다. 으악!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괴물이 순식간에 이 번사들을 다 죽이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런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 조금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카네는 처음으로 괴물의 전신을 볼 수 있었다. 둘이 입을 멍하니 벌리고 올려다보는 것은 머리 위로 높이 솟은 길고 강인한 꼬리였다. 번사 2명을 휘감아 강하게 조이고 있었다. 한 명은 꼬리에 두 다리를 감긴 채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축 늘어진 팔이 허공에서 흔들렸다. 또 한 사람은 몸통을 감겼는데 그 역시 저항하는 기미가 전혀 없었다.
아카네 쪽을 향한 눈은 활짝 뜨여 있고 목은 오른쪽으로 힘없이 기울었다. 너무 심하게 기울었다. 목뼈가 부러진 것이었다. 아카네는 괴물이 이쪽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했다. 엔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한다. 무엇을 근거로 뒤를 돌아보았다고 생각했을까? 입이 보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물고 있다. 가로 길이가 좋기 한 길은 될 것이다. 도마뱀의 아가리, 두꺼비의 아가리, 그 위에 있는 것은 아마도 콧구멍일 테다. 얇고 일그러진 혹 같은 돌기에 구멍 한 쌍이 뚫려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얼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결정적으로 모자란 것이 있었다. 눈이다. 이 괴물에는 안구가 없다. 눈두덩도 없다. 이야기책에 나오는 외눈박이 괴물 따위가 아니다. 아예 눈이 없다. 이건 짐승이 아니야. 이것은 뭔가의 화신이다. 부정이나 재앙 혹은 악의가 덩어리를 이룬 것이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끔찍한 존재란 말인가. 너에게 이름은 있니? 다른 생물과 같이 생명이 있니? 목소리로 나오지 못한 마음으로 외치는 물음에 대답하려는 듯 괴물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했다. 검붉은 아가리 속에 박힌 날카로운 이빨들이 나란히 드러났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 괴물의 엄청난 무서움을 확인하는 부분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실제로도 더 밑줄을 많이 친 부분보다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는데도 많이는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괴물이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뭐 어떻게 이 사람을 추적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이한 생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괴물에 대한 오늘 좀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읽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그 마을 두 사람들 간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것들,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에도 시대가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어, 그래서 그 좀 평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런 배경이 돼서 오히려 괴물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소재로 나온다고, 그걸 이용해서 인간의 이기심이 되게 극대화된다고 어제 그 김웅민 대표님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굉장히 두껍지만 역시나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소설답게 굉장히 수르륵 넘기면서 머릿속에 보는 듯한 그런 장면이 그려지는 그런 책입니다. 아마 오늘 그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거는 제 머리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미용실을 못 가가지고 지금 뭐 뿌염도 하러 가야 되고 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한번 머리를 묶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종종 묶어볼까 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름날 좀 저희도 막 휴가 계획 짜고 있는데, 휴가지에 가져가서 보신다면 좀 재밌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또 맥주와 함께 보신다면 또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해봅니다. 이런 장르 소설을 접해보시지 않은 분에게도 굉장히 재미있고 편하게 읽힐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이죠. 내일이랑 모레는 방송을 쉬고 저는 토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